그래서 오늘 그 총 한 10군데 정도 집을 봤는데 일반 아파트 타입은 한 6군데 정도, 그 다음에 한국말로 하면 레지던스 타입, 그러니까 뭐 서비스 아파트먼트, 레지던스 아파트 이런 것들 또 한 4군데, 3-4군데 정도 봤던 것 같아요. 그때, 오늘이 아니구나. 그때 저 영상 찍을 때. 그래서 일반 아파트 타입은 보통 뭐 꽁위라고 얘기하고요. 아파트 자체를 그냥 뭐 쉽게 그냥 꽁위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레지던스 타입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르게 부르는데, 레지던스가 호텔의 형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호텔은 조디엔인데, 그래서 조디엔 꽁위, 그러니까 호텔 아파트 이런 식으로, 아니면 부우 꽁위, 그러니까 서비스 아파트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사람에 따라 부르는 방식은 다른데 일반 아파트, 그 다음에 서비스 아파트 이렇게 나눠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략 오늘 본 평수는 되게 종류별로 많았어요. 보통 뭐 50평에서 뭐 100 몇 평 이렇게 많았는데, 여러분이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여기 평수는 1평방미터가 그러니까 한 평이 3.3m 제곱이 아니라 1m 제곱, 이 곧 그 한 평입니다. 그러니까 100m 제곱이 100평이죠. 50m 제곱의 아파트는 50평이고, 그래서 제가 아까 50평부터 100평, 100 몇 평 사이 집을 봤다는 것이 한국 평수 기준으로 50평이 100평이 사이가 아니라 중국 평수 기준으로 50평에서 100평 사이 정도의 집을 보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0평이니까 보통 한 100평을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가 보통 사용 면적이라고 하죠. 뭐 복도라든지 엘리베이터를 뺀 실제로 해당되는 비율이 제가 듣기로는 70%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어진 연도, 그 지역 아파트에 따라서 그 사용 면적은 좀 달라지는 편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70%에서 80% 정도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평이라고 하면 100m 제곱이 되겠죠. 그것이라고 하면 70에서 80m 제곱 정도가 실제로 사용하는 면적이 되겠고, 70에서 80 정도니까 대략 한국 평수로는 한 계산해 보면 아마 23평, 22평, 25평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집 100평 기준으로는 사용 면적까지 하면 실제로 사용한 면적은 한 22평에서 25평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 평을 중국말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평방미, 1평방미, 1m 제곱이 1평방미니까 그걸 그대로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평방, 한 평방, 그래서 평방은 빙, 팡, 그러니까 이성일성입니다. 빙팡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물어봐야 되잖아요. 이 집이 몇 평이냐고. 그러면은 칭원, 이게 칭원이, 그러니까 칭이라는 것이 조금 공손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중국에는 존댓말은 없지만 부드럽고 공손하게 표현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존댓말이 없지만 그 부드럽게 표현하는 방법들은 있어요. 그래서 칭원 하면은 이게 이제 잠깐 물어볼게요. 칭원, 저거 방즈, 그러니까 저거가 이거란 뜻이에요. 저거가 이것이란 뜻인데, 이 집이 도샤, 이거 도샤 많이 들어보셨죠? 얼마인지를 계산할 때 how much, how many 이런 뜻인데요. 칭원, 저거 방즈, 이 집이 도샤, 몇 평, 몇 빙팡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몇 평, 이 집이 몇 평이에요. 그냥 똑같이 하시면 돼요. 이 집이 칭원이 앞에 있지만 좀 물어볼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어볼게요. 저거 방즈 도샤 빙팡, 그러니까 물어볼게요. 이 집이 몇 평이에요. 똑같죠? 문법이 아마 똑같을 거예요. 순서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물어보시면은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몇 평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것은
제 다른 영상에 숫자에 관련된 중국어 영상이 있기 때문에 한번 살짝 보고 오셔도 숫자는 꼭 배우셔야죠. 그 다른 영상을 참조해 보시면 아마 조금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그래서 핑팡 이렇게 하고요. 근데 굳이 우리가 갑인데 내가 돈 주러 왔는데 너무 공손하게 안 물어봐도 되거든요. 뭐 솔직히 그냥 얘기해도 이 사람들은 그거 갖다가 화를 안 내니까 그냥 쉽게 줄여서 한번 물어보죠. 저거房子 이 집 도샤핑 도샤핑 그러니까 몇 평? 이 집 몇 평? 이런 식으로 이 집 몇 평이에요. 근데 중국 말에는 그렇게 존댓말 반말이 없기 때문에 저거 방즈 도샤핑 이렇게 하면 몇 평이다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줄여졌죠? 칭원 날라가고 저거 방즈 도샤핑 팡 없습니다. 빙 이렇게 물어보셔도 그분들이 몇 평이다 몇 평이다 라고 대답을 해 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도 몇 층이냐 이거 중요하잖아요. 층을 말하는 게 뭐 로청, 로청 이렇게 두 개 있어요. 뭐 1로, 3로, 5로 뭐 이런 식으로 1층, 3층, 5층. 그다음 청은 뭐 우리 그 층 있잖아요. 층을 중국 발음으로 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층, 2층, 2층, 2층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몇 층이에요라 물어볼 때 우리 이제 너무 복잡하게 물어보지 말고 지로 이렇게 지가 이제 그 도샤 살짝 그 남방 쪽에서 줄이는 건데 그 몇 개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지로 그러니까 몇 층 이런 식으로 몇 층 우리 가끔 하다가 짧게 말할 때 있잖아요. 몇 층 지로 몇 층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거기서 또 중국말로 숫자로 몇 층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 정도쯤이야 이제 가시면 직접 알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만 해주시면 그냥 알아들으면 또 재미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들어가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제가 볼 때는 이 방향이죠, 방향. 그래서 방향은 동서남북이죠. 동서남북, 북향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은 남향이나 동향 정도, 남동향. 그런데 중국은 한국의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이렇게 다 남쪽에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아파트 한 채 한 채 한 채가 다 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해를 바라보면서 빼주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한 채 한 채 한 채가 남향이 나올 수 있게끔 하는 디자인, 그러니까 단지 내 디자인을 그렇게 하는데 중국은 단지가 예쁜 걸 좋아해요. 단지 전체가 뭐 동그랗게 가운데 이렇게 화단이 있어, 가운데 가든 이렇게 정원 같은 큰 정원이 있으면 이렇게 동그랗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단지 전체의 미관을 좀 따지는 편이에요. 단지 전체가 생긴 모양이라든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동서남북 방향이 다 있습니다. 집에 아파트에 가시면 주로 남향만 있는 게 아니라 동향, 서향, 남향, 북향 다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방향을 좀 아셔야겠죠. 물론 이제 서향도 많이 걸리고 북향도 많이 걸리니까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처음에 들어가서 물어보시는 게 좋고, 아니면은 부동산한테 나는 남향만 보고 싶다, 남향이 아는 집은 옵션에 넣어주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보자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서남북 이 중국어를 좀 알아보자면 동서남북의 중국어는 정말로 쉽습니다. 동시남北, 동서남북, 동시남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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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남北이렇게 쉽죠? 동시남北. 성조를 알려드리면 1성, 2성, 2성, 4성, 그러니까 3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저기요, 물어볼게요. 이 집의 방향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칭원, 아까 얘기 나왔었죠? 물어보는 거. 방즈, 항상 집이고. 쉽게 합시다. 차오샹, 이게 방향이에요. 쓰什么?
방향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거기서 북쪽 방향이다, 남쪽 방향이다. 그러면은 베이 이렇게 얘기할 거고 남쪽이면 난 얘기할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이제 그 방향을 뜻하는 것이 이제 방향 이렇게 있는데 향만 쓰기도 해요. 이렇게 한국의 방향의 향만 빼서 그게 중국어로는 발음이 샹인데 요거 아닙니다. 그냥 샹 그 얘기하는 거예요. 샹난 그러니까 남쪽 방향 남쪽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난샹 이렇게 남쪽 방향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방향을 뜻하는 샹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동서남북 중에 하나를 얘기할 거고요. 아니면은 동서남북을 먼저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방향을 뜻하는 샹을 얘기할 수. 근데 아까 말은 조금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간단해요. 그냥 방향 이게 방향이니까 방향是什么? 그러니까 방향은 뭐예요? 是什么? 이게 이제 중국말로 이제 무엇이다. 영어로는 what에 해당되는 그 의문사인데 什么 이게 그 의문사예요. 그래서 방향은 是 이게 비동사에 뜻하는 이다인데 방향은 什么 이게 뭐냐? 방향是什么 이게 혹은 方位是什么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요 정도만 대충 물어봐도 어차피 우리가 이제 집에 갔잖아요.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맨 처음 나왔던 거 그렇게 물어보시면은 더 깜짝 놀라겠죠. 그렇게 물어보시고 나면 그렇게 아까 동서남북에 대해서 이제 이 중국 분들께서 혹은 이 집주인이 대답을 해줄 거예요. 뭐 무슨 향이다, 무슨 향이다, 무슨 향이다 이렇게. 그리고 역시 중국에서도 남양집이 비쌉니다. 남양집이 월세가 한 1000위안 정도 더 비쌀 수 있어요. 물론 평수에 따라 다르지만 100평 기준으로 따지면 월세가 한 달 그러니까 1000위안 정도 한국 돈으로 따지면 16만 원에서 18만 원 사이 정도가 더 비쌀 수가 있어요. 그 점은 꼭 참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이제 가격을 책정하실 때 고려해 보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그제도 이 영상의 초반에 얘기 드렸지만 중국의 집값이 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래 준비했어 마음의 준비했으니까 이제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위로를 하면서 집을 구하러 다니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외국이니까 바로 이제 중국의 광저우에 오셨으니까 집을 우리가 살 수는 없거든요. 외국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을 살 수는 없고요. 어떠한 제가 알기로는 아마 뭐 사회보험료를 내는 시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조건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면은 바로 이제 중국 분과 결혼하거나 이제 그러면 바로 살 수 있겠죠. 그런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집을 살 수가 없고 월세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월세를 하게 될 경우 이제 월세니까 보증금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보증금 3천에 월 50 뭐 이런 식으로 보증금이 상당히 조금 높은 편이잖아요. 근데 중국의 경우에는 보증금은 방 월세의 2달치 월세입니다. 2달치. 딱 그러니까 계약하시면 보증금이 2달치 월세예요. 이게 예를 들게요. 10,000위안짜리 집을 월세 10,000위안짜리 그 집을 구하셨으면 보증금은 2달치 월세 20,000위안을 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약한 첫날에는 보증금 20,000위안 플러스 월세죠. 그달 월세. 그러니까 총 3달치 월세를 첫 계약할 때 내시면 된다고 내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죄송해요. 말이 너무 꼬이네요. 그러니까 총 3달치 보증금 2달치 플러스 월세 포함해서 3달치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부동산을 통해서 하셨으면 부동산비는 월세의 50% 복비는 50%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집을 계약하러 가실 때에는 꼭 부동산분, 그다음에 집주인,房东, 부동산분, 중介, 부동산 집주인 그리고 꼭 셋이서
같이 가셔서 집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아마도 많이들 아시겠지만 여기 처음에 확인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다리미란다 문이 있었는데 처음에 몰랐어요. 화장실에 그 세수하는데 밑에 그 뭐라 그러지 서랍 같은 문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걸 몰랐는데 그게 경첩이 망가진 거예요. 처음에 그걸 안 열어봤어요. 저는 확인을 안 해봤어요. 근데 좀 살다 보니까 한 3일,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그게 문이 이상한 거예요. 경첩이.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집주인한테 바로 전화를 했죠. 혹시나 몰라서. 처음에 그때는 많이 놀랐거든요. 돈 내기도 싫고. 그랬더니 집주인이 이제 그거 그렇구나. 괜찮다. 내가 그거는 체크해 주겠다. 감안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넘어갔는데 보통 집주인과 내가 궁합이 안 맞을 경우에는 그거를 다 나중에 너 그거 처음에 확인하지 안 했잖아. 그건 네 문제야. 내 문제가 아니라 네 문제야. 그러니까 나중에 보증금에서 뺄게라고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다행히도 운이 좋았는데 그런 합이 잘 맞지 않는 그 집주인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처음에 이렇게 체크 용지 있어요. 하나 다 체크해서 그것을 나 하나, 부동산 하나, 집주인 하나 이렇게 세서 어떤 부분은 어떻게 된다. 처음에 이 상태다, 이 상태 체크를 할 거예요. 그거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직접 가셔서 대리인 보내지 말고요. 본인이 직접 가셔서 체크를 하셔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보실 때 보증금에 관련된 며칠부터 며칠까지 주겠다 이 조항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꼼꼼히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집을 나갔는데 며칠 안에 그러니까 그 보증금을 나한테 며칠 안에 주겠다. 뭐 이런 조항들이 있더라고요. 계약서를 잘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항들을 꼭 체크하셔서 며칠 안에 보증을 주겠다라는 걸 꼭 확인해 주시고 관련된 영수증이라든지 보증 나간 거에 대한 영수증 이런 것들 다 서류로 기록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일찍 방을 뺄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갑자기 예를 들어 제가 여기 나왔는데 사업을 하러 나왔는데 갑자기 한국 사업이 더 잘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중국 하지 말고 한국에서 사업하겠다. 방을 다 계약했는데 한국 다시 돌아가시게 될 경우 있잖아요. 더 잘 돼서 잘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경우에는 거기 또 조항이 있어요. 그렇게 나갈 경우에는 며칠치 반값을 빼겠다. 보증금을 안 주겠다. 뭐 아무튼 조항들이 있으니까 그런 관련 조항들을 꼭 살펴보셔서 나중에 꼭 피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물건들을 확인할 때 그런 물건을 뜻하는 그 중국말은 똥시입니다. 똥시 일성일성 똥시 동쪽 서쪽 뭐 이런 식으로 똥시인데 이제 물건을 뜻하는 말이 이제 똥시죠. 그리고 이제 집을 이제 구하게 되면 뭐 몇 가지 이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이 있는데 세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월세에 대한 세금이죠. 월세가 만약에 쉽게 10,000원일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광저우가 아마 6% 600원의 세금이 있어요. 세금. 그것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돼요. 원래는 우리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월세 냈으니까 내가 월세 냈으니까 그 세금에 대한 세금도 국가에 내야죠. 그래서 그 월세를 내는데 아마 뛰어오기는 아마 집주인이 가서 월세 받았으니까 줄 거예요. 영수증 같은 거 줄 거예요. 영수증을 중국어로는 파피아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파피아오 이게 영수증이라는 것을 뜻하고요. 근데 영수증 정식적인 영수증이에요. 그러니까 정식적이지 않은 것도 있잖아요. 저희도 뭐 간이로 이렇게 쓱쓱 써주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쇼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일단은 파피아오가 그 정상적인 영수증입니다.
그것을 10,000원이면 600원짜리 영수증을 저희한테 꺼내서 돈 달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집 계약하실 때 이 세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 예를 들면 8천짜리 집을 구해서 저는 몰랐었는데 8천짜리 집을 구해서 거기에 세금 8천원이면 6%니까 한 얼마야? 480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거를 플러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집값을 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집값 내면 네가 다 알아서 해 이렇게 집주인한테 난 집값 얼마 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해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아무튼 일반적으로 세금은 6% 비용이 있다라는 것만 그러니까 내가 10,000원짜리 월세 10,000원짜리 집을 구할 경우에는 플러스 600원 예, 세금이 있다는 것을 이제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왜 세금이 있나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세금이 있습니다. 세금은 내야죠. 그래서 제가 꼭 부동산가 부동산가 상의를 해보시라고 하는 게 이게 귀찮습니다. 상당히 그리고 말도 못하는데 억울하잖아요. 내가 왜 이 돈을 내야 되지? 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세금에 관련된 비용도 6%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세금도 내고 그러니까 10,000원이니까 플러스 600원 됐죠 이미 10,000원의 세금 또 뭐가 있을까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관리비가 따로 있어요. 관리비 네, 관리비 그러니까 한국의 관리비가 아마 뭐 전기세 물세 다 포함한 어떤 그런 거 개념인 것 같긴 한데 여기서는 그냥 관리비입니다. 말 그대로 집을 관리해주는 비용 그러니까 단지를 관리해주는 비용 엘리베이터라든지 뭐 이런 등등등등등 이런 비용이고요. 이거는 중국말로는 좀 쉬워요. 관리페이 그러니까 관리 페이가 이제 비용을 뜻하는 중국말이에요. 아까 관리페이 페이가 그래서 관리비 이렇게 청구가 되고요. 보통은 월세에 아마 3-4%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00원짜리 집을 하면은 3-400원. 근데 이것은 아파트마다 지역마다 그리고 어떤 집주인은 자기가 대주기도 하고요. 관리비가 발생한다는 거 꼭 참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관리비는 북방, 그러니까 남방, 일반적인 기준을 제가 나눠볼게요. 양쯔강, 그러니까 우리 뭐 양쯔강 많이 알잖아요. 중국 양쯔강 제일 긴 강. 그 위쪽으로는 북방이라고 하고 북방이라고 하고 그 남쪽은 남방이라고 하는데 중국의 북방, 남방. 어떤 사람은 뭐 북방, 중방, 남방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북방 쪽에서는 관리비를 집주인이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많다. 근데 남방 쪽으로 갈수록 관리비는 세입자가 냅니다. 조금 화가 나는 거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중국은 성과 지역과 집주인 마음에 따라 다 바뀌기 때문에 전형적인 룰은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다라는 것을 북방은 관리비를 제공해주고 남방은 세입자 내고 관리비를 그 개념을 조금 아시면은 나중에 좀 덜 억울하고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관리비는 저는 이제 광저우이니까 광저우 같은 경우는 관리비가 한 3-400원 혹은 2-300원 그 2%, 3%, 4% 정도의 관리비가 발생을 한다는 거 그거를 이제 아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10,000원에 이미 10,000원에 플러스 세금 600원 플러스 관리비 300원 치면 관리비 300원이 이제 발생을 했죠. 네, 비싸네요. 그래서 이 일반 아파트는 10,000원이라 할지언정 이런 비용이 발생을 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 레지던스 아파트 있잖아요. 레지던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다 포함해서 아까 뭐 인터넷 관리비 뭐 물값, 전기료 포함해서 반값 청구되기도 해요. 물론 그 중에 이제 계약에 따라서 물값과 전기료를 빼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게 다 귀찮다. 이게 다 내가 하기 귀찮다 하면은 그 레지던스 아파트로 가시면 되는데 레지던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평수 대비 좀 비쌉니다. 조금 비싸지 않고요. 여긴 천 몇백만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10,000원짜리 월세인데 여기는 10,000원짜리 월세 그 집이 훨씬 더 작아지고 10,000원이란 비용이 나가요.
그러니까 만약 난 예전에 100평에 10,000원짜리 100m 제곱에 10,000원짜리 집을 샀으면 여기서는 70m 제곱에 그 서비스 비용이 포함되니까 10,000원이 되는 거죠. 70m 제곱에 70평방에 10,000원짜리 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금 다 포함하는 경우가 생기기 그 아까 세금 보존해주고 그 다음에 관리비 내주고 그 다음에 인터넷 무료고 이런 거 다 물값 이런 거 포함해서 70평짜리가 10,000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점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게 다 편해라고 하면 그 레지던스 아파트 선택하시면 되고요. 아니다 나는 이 돈 내기 싫다 라고 하면 일반 아파트를 선택하셔도 아이고 머리가 일반 아파트를 선택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이제 보통은 이제 자녀분들이 오시는 같이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유치원에 통합버스가 있는데요. 그게 집에 따라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통합버스 노선 안에 우리 집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꼭 계산해 주셔서 방을 구할 때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유치원을 먼저 좀 알아보시고 내가 내 자녀를 보내야 할 유치원을 좀 알아보고 그 주변에 방을 찾는 것도 나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걱정할 수도 있는데 치안 문제죠. 아파트의 보안 문제. 근데 아파트의 보안만큼은 제가 볼 때는 한국보다는 더 좋은 것 같아요. 한국은 그냥 막 아무나 단지 안에 아무나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단지인데 막 들어와 막 팜플렛 붙이고 전단지 붙이고 막 지 옆에 운동하는 사람 있고 뭐 혹은 주차하러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일단 외부인은 절대로 출입 금지예요. 외부인은 그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외부인도 우리가 이제 뭐 택배를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배달 음식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항상 앞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신분증을 적어놔요. 제시만 하는 게 아니라 신분증 번호 적어요. 확인한 다음에 그리고 어떤 아파트는 신분증을 아예 받아가요. 나갈 때 주는 거죠. 신분증이 없으면 아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신분증이 없으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여권이 있어야 되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권 혹은 여권 사진 같은 거,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두세요 여권을. 그래서 확인해 보고 들여보내기도 하고요. 어떤 아파트는 신분증을 받진 않지만 그 보증을 받아요. 20위안, 30위안 나갈 때 준다. 그리고 보통 보안에서 경비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나이 드신 분은 없고요. 보통은 나이가 다 젊으신 분들이 좀 험하게 생겼다? 아닌데 그건 아닌데 좀 엄격한 얼굴을 항상 가지고 있으면서 젊은 분들이 아니면 건강하신 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보안에 관한 한 한국보다는 중국이 더 안전한 것 같아요. 한번 오시면 알겠지만 중국이 아파트 보안은 정말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것도 다 얘기 드리는 이유가 집을 구할 때 이러한 옵션들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니까 꼭 참조만. 제 말이 절대적으로 맞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광주에 살면서 제가 느낀 것을 얘기 드리는 거니까 참조만 하셔서 이런 포인트들도 내가 꼭 집을 구할 때 참조를 해야겠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좀 번외적인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까지는 옵션을 조금 고려해 주시면 좋긴 한데 아무튼 지금 얘기 드릴 것은 그 번외적이에요. 이 옵션을 고려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옵션은 이것은 광주 그러니까 남방 지역의 아파트 단지들은요 대부분 수영장을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이요. 다는 아닙니다. 대부분 수영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자녀분 혹은 본인이 수영을 좋아하거나 할 경우에는 아파트에 수영장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수영장은 유용창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좀 발음이 어렵거든요. 제가 밑에 써둘게요. 그래서 요용창 요마 하면 수영장이 있어요. 뭐 이렇게 간단하게만 물어보시면은 수영장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만약에 수영장이 있으면 보통은 돈을 받아요. 돈을 받습니다. 한 번 입장료가 한 번 22위안, 12위안, 뭐 5위안 뭐 이런 식으로 공짜는 아니에요. 아파트 단지 내에 수영장이 있는데 그게 공짜 아니에요. 제가 뭐 사진은 아마 여기 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비용이 발생합니다. 저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그냥 맨몸으로 왔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거 돈 내야 되는구나. 그리고 삐져가지고 한 달 동안 안 가는데 요 용창 이게 그 수영장인데 꼭 돈 받는 데가 있습니다. 안 받는 데도 있긴 한데 보통은 받아요. 그래서 그 점도 감안하셔서 집을 구할 때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수영장 남방 쪽은 있습니다. 북방 쪽에 아파트는 없는데 여기는 아무래도 이제 이 길잖아요. 여름이 한 3월, 12월까지 여름이니까 보통은 11월까지가 보통 일반적 여름인데 기니까 수영장도 항상 개장을 하는 경우가 이제 많고 아파트도 일반적으로 수영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수영장 예쁜 데를 선호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고려 대상은 아니니까 그래도 한번 참조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제가 요거 다음에 이제 광저우 지역을 설명드릴 건데 이제 광저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요 하나 있는데 광저우에 오시면 깜짝 놀랄 게 오토바이가 없습니다. 별로 오토바이가 거의 없어요. 광저우 시내 그러니까 광저우시 원래 광저우시는 오토바이가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모터가 전기로 가는 모터 말고 휘발유, 경유로 가는 모든 이런 모터는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공기가 좀 나쁘진 않은 편이에요. 대도시 치고는 광저우의 공기는 나쁘지 않고 오토바이 타고 뭐 나쁜 짓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광저우에서는 발생할 수 없습니다. 오토바이 자체가 금지예요. 그러니까 전기 모터는 됩니다. 전기 모터도 그 출력 제한이 있어요. 그거 이상 되면 끌고 가요. 그냥 애들이. 그런데 이 광저우는 괜찮아. 광저우시 뭐 티에너 취 이게 취가 이제 구란 뜻인데 티에너 취 그다음에 뭐 바이온치 하주치 뭐 리안치 이렇게 있는데 요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저 판이라고 판 위 이제 한국 분들이 많이 사시는 동네인데 여기는 오토바이를 탈 수 있습니다. 원래 광저우시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일단 오토바이 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광저우 우리가 흔히 사는 아니면 이제 아까 아무튼간에 이런 시내 원래 광저우였던 이곳은 오토바이가 안 다닙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이제 좋고 공기가 조금 더 괜찮다는 거. 스모그도 거의 없고 그리고 스모그가 올 때쯤 되면 비가 쏟아지기 때문에 공기는 항상 청정한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광주에 오시게 되면 그런 것들을 좀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 비용들 발생한 비용들이라든지 이제 이런 특이 사항들 뭐 대략적인 금액이라든지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요거 끝나고 나면 요거 다음에 제가 이제 광저우의 지역에 대해서 광저우 지역별로 간략하게 지도와 함께 여기저기 뭐가 유명하고 뭐가 얼마고 이런 것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